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IGCSE MIP 바이올로지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김선우 담임쌤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IGCSE MIP 과정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학교에서 IGCSE 과목으로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MIP 과정으로 바이올로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둘 다 공통점은 이제 IB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IB 디플로마 들어가기 전에 IGCSE 혹은 MIP 둘 중에 하나의 커리큘럼을 채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아니면 뭐 10학년에서 11학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차이점은 IGCSE는 정해진 커리큘럼이랑 실러버스, 뭐 수업 자료, 시험 체계 이런 게 다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요. 근데 MIP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혹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은 기본적으로 9학년에서 10학년 동안 알아야 하는 바이올로지를 가르치게 될 거기 때문에 IGCSE랑 MIP 과정을 공통으로 배워도 무방하다. 이 강의를 둘 다 들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결론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중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UIC라고 하죠. 여기서 생명과학공학, 라이프 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신경생물학, 뉴로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바이오 전공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해왔던 과목들을 한번 다양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볼게요. IB Biology, Chemistry, AP Biochem, SAT Subject Biochem, IGCSE Biochem, MIP Biochem, GPA Biochem 전부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 과목들에 대해서 IB, AP, SAT, IGCSE, MIP, GPA 이렇게 다양한 코र्스의 바이오캠 강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선생님 잘 가르치는 거 맞나? 궁금한데? 궁금하겠지. 그래서 내 과목의 성과, 바이올로지 위주로 일단 이 강의가 바이올로지 강의가 될 테니까 바이오 과목의 성과만 가지고 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GPA 만점 다수. AP 바이오 5점 만점, SAT Subject 바이오 800점, IB 바이오 7점. 요 IB 바이오 경우에는 이제 4점에서 시작해서 7점 만점으로 간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어요. 자, 솔직히 이게 내 자랑인데 저는 이런 거 매일 말하기 이제는 지겨워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잘 가르친다라는 거. 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수강 대상, 이 강의를 어떤 친구들이 이제 듣게 될지 자, 여러분들 중에 IGCSE 혹은 MIP 과정으로 학교에서 바이오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학교 수업이 뭔가 부족하다. 아니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이 쌤의 요 강의를 들으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혹은 또 IGCSE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9학년에서 10학년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IB 디플로마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곧 IB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전 단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혹은 내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IB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됐어. IB 학교에 전학을 와서 이제 IB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과정으로 바이오 강의를 한번 듣고서 IB에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많은 것들을 쉽게 따라가고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계속해서 우리 학교는 IGCSE도 듣지 않고 MIP도 듣지 않아. 그렇지만 바이오를 배우고 있어. 제너럴 바이오, 뭐 레귤러 바이오 이런 여러 가지 코스의 이름이 있죠. 자, 그런 친구들도 보통 9학년에서 10학년 이 정도가 되면은 이 IGCSE, MIP 바이오 쌤이 준비한 강의 안에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IGCSE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범위도 넓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꼭 이 두 과정으로 듣는 학생들이 아니어도 이 수업을 들으면은 앞으로 바이오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학교에 따라서 IB 코र्스 들을 수 있고 AP 코ರ್스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SAT Subject Bio 따로 시험을 칠 수도 있겠죠. 이때 이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IGCSE MIP 공부를 잘 따라오면은 나중에 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본기를 잘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1년에 계산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약 내가 1,500시간의 강의를 하더라고. 자, 그러면 내가 1년에 1,500?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할 것 같아요. 너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 1,500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은 내가 이 시간 동안 만나는 학생이 몇 명이 될까? 몇 명이 될까? 모르겠어, 나도. 정말 많죠. 자, 그래서 쌤 별명은 수업 머신이에요. 학생들이, 쌤 만나는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 머신 같아요. 막 이래. 하루 종일 내가 수업만 하고 나중에는 내가 나 눈 감고도 필기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봐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다 만났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강의가 인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막 나는 이거 이해 못했는데 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나는 너무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워할 거라는 거, 어떤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 왜?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야. 자,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어떤 언어로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가장 쉽게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나는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그냥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볼게요. Scientific Thinking Skills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오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바이오는 너무 외울 게 많고 지겹고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이해는 안 가지만 모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외워버리자 이러는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자, 하지만 내 강의의 특징은 그런 게 없어. 물음표가 남지 않아. 물음표가 남지 않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강의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느낌표 이것만 남겨주겠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올로지를 내가 앞에서 잘 공부를 하지 않고 바이오대에 모르는 게 많다. 이런 학생들도 이제 이 강의가 기초부터 점점점 쌓아 올려서 어렵게 심화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생물 공부의 첫 단추. 방금 말했듯이 내가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이 강의 들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인용을 하나 썼어요. 생물 첫 강의가 선생님의 강의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들은 말이에요. 자, 저랑 생물이라는 거를 아예 공부를 그 전까지 안 하고 바이올로지를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 있어. 근데 이 학생이 SAT Subject Biology 시험을 치고 한 번에 800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학생의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생물 공부는 일단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생물을 막 외우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외울 게 늘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러면은 생물을 공부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괴로운 과정이겠죠. 하지만 내 강의는 하나하나를 외워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하고 이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재밌는 강의가 되고 그래야 앞으로도 나중에 더 어려운 바이올로지 코र्스에 들어가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섬세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바이오가 워낙 또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려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 외우고 여기서 이거 외우고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 길을 잃지 않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섬세한 내용들을 다 배우고 그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다 배우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제 자랑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의는 준비 운동을 시켜준다 여러분한테.
자, 나중에 이제 IB, 앞에서도 봤지만 IB, AP, SAT subject 이렇게 조금 시험 대비 수업 같은 거를 듣기에 앞서서 IGCSE가 정말 꼼꼼하고 범위도 넓고 대신에 뭐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강의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운동을 하기 전에 탄탄한 준비 운동, 탄탄한 기본기를 기를 수 있는 강의가 되겠고요. 또 6번, 암기 NO.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히 기억에 남는다. 자, 앞에서 말한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려다 보니까 괴로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흘러가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자연히 기억에 남는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강의입니다. 생물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바이올로지를 떠올렸을 때 괴롭다, 외울 거 많다 이게 아니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사이언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또 선생님 강의는 한참 나중에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강의예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내가 단순히 나 이번 시험까지만 이거 외우고 잊어버릴 거야 하고서 막 무작정 외워 이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도. 자, 마지막으로 유명한 속담을 하나 넣어봤어요. 실제로 이것도 제 수업을 들은 학생한테서 들은 말인데 이제 제 수업이 여러분한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었어요. 실제로 만약에 내가 물고기를 잡아줬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생물 하나하나, 바이오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게 돼 하고서 알려주면은 강의를 듣는 동안은 기억이 나겠지.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복습 안 하면 까먹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거를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있어서 바이오 공부가 더 어려워지고 넓어지고 깊숙이 들어가도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쁜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림이 예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그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야. 챕터는 이제 총 21개, 21 chapters로 되게 많은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는 2년에 걸쳐서 배울 거고요. 자, 시작은 이제 기본적인 셀, life의 basic unit이죠. basic unit of life인 셀과 그 주위의 substance들, 이런 얘네들 사이의 리액션을 다루는 챕터들을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서 하나의 individual organism이죠. 애니멀이 됐든 플랜트가 됐든 그 외에 어떤 오르게니즘이 됐든 그 오르게니즘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배울 거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서 오르게니즘이 여러 개가 같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사는지 자 거기에 플러스 주변 환경 environment, 이코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모던 테크놀로지, 우리가 현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바이올로지컬 오르게니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는지 휴먼 인플루언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environment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커지는 범위로 흐름을 볼 거예요. 자,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앞에 그림으로 같이 나눠서 보면은 챕터 1부터 5까지가 셀하고 substance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챕터 6부터 챕터 15 보면은 내용 한번 쭉 볼까요? 전부 다 하나하나 오르게니즘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계속해서 다음 챕터 16부터 챕터 19 이제 리프로덕션은 오르게니즘이 베이비를 낳는 거야. 베이비를 낳으면 이제 하나의 오르게니즘으로 벗어나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개로 늘어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여러 포퓰레이션이 같이 살면서 어떻게 environment랑 인터랙션 하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챕터 16부터 19까지 또 마지막으로 Human Influences and Biotechnology 자 이런 부분을 보고 마무리를 할 거다. DNA를 가위로 자르고 있죠.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IGCSE나 MIP를 꼭 듣는 게 아니어도 앞으로 어떤 바이올로지 코र्스를 들어도 기본 틀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더 세세한 내용 그리고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울 수는 있어. 하지만 결국 이 구성은 이 구성을 따르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림까지 그렸잖아. 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강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각각의 챕터마다 이제 컨셉 당연히 배우겠죠. 이 내용들을 이제 티오리들을 하나하나 배울 거고 이때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강조를 했지만 From big idea to specific understandings and facts 큰 그림에서부터 세세한 자세한 디테일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하나 외우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가 길을 잃지 않는다. 큰 그림에서 맵을 그려놓고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experimental design, data analysis and conclusion. 자,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periment가 바이올로지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야. IGCSE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어려운 과정, AP, IB, subject 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혼자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실험을 직접 해볼 기회가 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티오리를 내가 프루브하기 위해선 어떻게 익스페리먼트를 디자인을 할지 그런 것들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 데이터 리설트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각각을 애널라이즈를 할지 또 통계학적으로 해석을 할지 statistical analysis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conclusion 답안을 쓸 때 이거는 이러한 것이다.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또 problem solving 이제 개념만 확인할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IGCSE 기준으로 패스 페이퍼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단원, 챕터마다 해당하는 문제들을 몇 개를씩을 뽑아와가지고 챕터 마무리할 때 연습 문제를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때 multiple choice question, 그냥 A, B, C, D 찍는 거 이런 문제들도 있고 free response question, 내가 질문을 읽고 나만의 센텐스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 이런 형식의 문제들도 있어요. 네. 자, 강의 자료. 자, 수업에서 사용할 강의 자료는 정말 내 영혼을 갈아 넣었어, 얘들아. 정말 힘들었어, 만든 때. 자,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보면은 IGCSE도 그렇고 MIP도 그렇고 딱 정리된 책이 조금 자료가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텍스트북, 물론 중요해. 텍스트북에는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텍스트북 중요한데 그거 다 읽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하기 싫어지고 시작도 전에 공부하기 싫어서 책 덮어버리고 또 서머리 노트 같은 걸 찾아봤더니 너무 또 간단해서 아 정말 이것만 공부해도 시험 볼 수 있나? 학교 과정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식 자료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캠브리지에서 딱 가이드라인 준 거 그거랑 텍스트북 여러 개 보면서 쌤이 하나씩 정리를 해서 만든 강의 자료예요. 정말 제대로 만든 강의 노트다. 하지만 강의 노트만 보면은 안 되겠죠. 강의랑 같이 보고 필요한 거 더 추가로 적고 그래야 이제 이해를 하고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래서 강의에 참고했던 자료가 캠브리지 IGCSE 센터의 Learner's Guide라고 이제 시험에서 어떤 거 알아야 한다라고 가이드 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책을 보고 아 이거 가르치고 싶으니까 가르쳐야지. 이거는 귀찮으니까 가르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정말 여기서 딱 가이드라인, 공식적인 자료를 참고를 많이 했고요. 또 텍스트북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나중에 AP랑 SAT 혹은 IB 과정에 들어가서도 자주 나오고 어렵게 물어보는 주제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거 다 강조해가지고 다 갈아 넣었어요. 자료에. 자, 그리고 물론 기출문제, 패스페이퍼도 다 보면서 검토하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쌤 아까 말했잖아. 1500시간 넘게 수업한다고. 이걸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아, 잘 모르겠다. 좀 어려운 부분, 이게 좀 더 어렵다 하는 것들 다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제 강의를 듣다가 조금 잘 이해 안 되거나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 하면은 쌤이 보통 블로그에 이런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험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여기 와서 보면은 뭐 도움되는 것들, 짤막한 뭐 영상 강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궁금하면 들어와 보세요. 거기에 자료가 많아.
이제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자료에서 확인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그냥 설명회 들으면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그 많은 수많은 학생들을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애들을 보면서 얻은 노하우야. 나만의 노하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 이런 책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얘는 뭐 조금 어려워하더라.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도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해서 가장 공부가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 공부를 할 때 쓰는 가장 좋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정리를 해놔요. 자, 궁금하면 한번 보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소개 마쳤습니다. 강의 소개가 조금 지루하면은 안 볼까봐 걱정을 했는데 어땠나요? 재밌었죠? 네, 앞으로 볼 강의는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챕터 7, Human Nutrition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The need for food.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그랬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동물들, 애니멀들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플랜트들은 먹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뉴트리언트를 만들 수 있다 했었죠. 그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포토신테시스라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All living organisms need food.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plants and animals is that green plants can make food in their leaves, but animals have to take it in ready-made by eating plants or the other animals. 애니멀들은 다른 애들을 잡아먹어서 이런 필요한 뉴트리언트를 얻는다.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green plants들이 스스로 에너지 만들 수 있다, 뉴트리언트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photosynthesis 과정으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애니멀들이 먹어서 필요한 뉴트리언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뉴트리언트들의 각각의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볼 거예요. 자, 일단 푸드가 필요한 이유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로 for growth.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라오면서 필요한 뉴트리언트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source of energy.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뉴트리언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or replacement of worn and damaged tissue. 매일매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셀하고 티슈 이런 애들이 다 낡아서 닳아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손상을 입거나 데미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강하고 뉴 셀들로 리플레이스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뉴트리언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거를 밸런스드 다이어트라고 해요. 자, 밸런스드 다이어트. 잘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다이어트 안에 어떤 것들이 잘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볼게. Enough carbohydrates and fats to meet our energy needs. 자, 요런 애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종류의 뉴트리언트야. 거기에 플러스 프로틴까지. 자, 얘네 세 개는 뭐라고? 얘랑 얘네들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뉴트리언트라는 걸 기억할게요. 자, 에너지 만드는 거 이외에도 필요한 뉴트리언트 종류들이 있죠. Vitamins, mineral salts, and plant fiber and water. 이런 애들. 자, 이것들도 각각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있어요. 이걸 바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가 나와 있지. Different nutrient for human survival.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애들.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Carbohydrate, fats, proteins. 얘네들은 뭐라고?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먹어서 에너지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vitamins, mineral salt, fiber and water.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애들은 아니지만 그 외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필요한 때, 에너지 필요할 때 누구를 쓸 수 있다? carbohydrate, fats, and protein.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에너지가 필요하냐?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to keep our internal body process working, such as heart beating. 매일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야 되지. 또 breathing action, 숨을 쉬어야 살 거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survival에 필요한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to keep our body temperature constant.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혹은 몇몇 homoeothermic animals들, 애들은 항상 추운 데 가거나 따뜻한 데 오거나 뭐 더운 데 가거나 상관없이 body temperature constant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랬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에너지가 필요해. 자, 세 번째. To meet the needs of work and other activities. 매일매일 우리가 뭐 생활을 하지. 꼭 아주 기본적인 heart beating, breathing 이런 거 말고도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게 모두 살아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액티비티들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당연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는 이런 carbohydrate, fat, protein들의 에너지 만드는 뉴트리언트들의 차이점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cheapest energy giving food. 가장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에너지 만드는 뉴트리언트 중에 그런 애들은 이제 carbohydrate이야. 그리고 greatest amount of energy is available in fats. 자, fat을 먹으면 가장 highest energy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셋 중에 그러니까 fat이 똑같은 매스당, 1g당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는 거야. 뒤에서도 볼 거야. 마지막으로 Proteins give about the same energy as carbohydrates, but are expensive. 자, 프로틴도 마찬가지로 carbohydrate랑 똑같은 amount of energy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중에선 가장 비싼 food source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 자, 여기 표에 보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 8 hours of sleep. 8시간 동안 자는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푹 쉬는 건데도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게 며칠에 2400 킬로줄. 지금 단위는 전부 킬로줄이라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 hours awake. 깨어 있는데 그때 어떻게? Inactive physically. 그러니까 8 hours 동안 깨어 있지만 뭔가 막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진 않고 그냥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보낼 때 막 되게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대략 3000킬로줄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된대. 필요하대. 또 8 hours physically active. 뭔가 physically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럴 때는 6600 정도 킬로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8시간 정도 자고 8시간 정도는 뭐 게으르게 보내고 8시간 정도는 막 열심히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총 24 hours 동안 하루 동안 대략 12,000킬로줄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표가 정리되어 있는 거야.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8 hours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다. 근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거를 바로 basal metabolism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해. 뭐라고? 이게 circulation, breathing, body temperature, brain function 이렇게 기본적인 정말 내가 살아만 있고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에 필요한 양을 2400킬로줄 정도라고 하고 이름을 basal metabolism에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외에 내가 뭐 brain 아니면 liver, heart, organ 이런 애들이 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요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changing energy requirements with age and activity. 자, 여기 보면은 age 5, age 11 부터 해서 adult까지 age 18, adult. 근데 adult에 두 개가 나와 있죠, 표가. 하나는 adult, 하나는 adult very active. 그러니까 얘는 약간 게으른 어른, 얘는 부지런한 어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어렸을 때는 좀 에너지가 필요한 양이 많지 않아. 이거는 당연한 게 몸이 일단 작잖아. 바디 매스가 작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메일이냐 피메일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리퀘어먼트가 살짝 다른 거 볼 수 있지. 이건 이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 평균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필요한 에너지 리퀘어먼트가 늘어난다. 그러다가 이제 어덜트랑 뭐 very active한 어덜트 사이에 약간 에너지 리퀘어먼트 차이가 있고 이 정도를 보면은 한 메일하고 피메일 그 사이 값을 보면은 대략 요 정도, 여기에서는 요 정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값을 써볼게요. 자, very active adult들이 필요한 에너지 양의 민값 정도는 한 13,000에서 14,000 킬로줄 요 정도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Transport in Animals Part 2를 시작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Heart Structure 되게 복잡한 거, 어려운 거 다 봤죠. 바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블러드랑 뭐 그 외에 Lymphatic Vessel이라는 것들 이런 거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본 블러드 베슬은 좀 굵직한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하트랑 바로 맞닿아서 하트에서 직접 나오는 블러드 베슬 아니면 하트로 바로 들어가는 블러드 베슬 애들. 그렇게 해서 본 애들이 이름이 뭐가 있었냐. Away from heart는 aorta 혹은 pulmonary artery 있었고 또 toward the heart는 vena cava 아니면은 pulmonary vein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은 걔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블러드 베슬이 더 갈라져서 온 몸으로 갈 거거든? 그런 애들을 한 번씩 볼 거야, 이제. 자세히. 그래서 하트에서 직접 나오고 직접 들어가고 딱 거기 맞붙어 있는 애들 이외에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블러드 베슬들 걔네의 이름은 크게 artery, vein 하고 capillary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artery부터 볼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lymphatic vessel. 여기 아직 안 봤어. 요거만 보고 있는 거야, 일단. 블러드에서 세 종류. blood vessel, artery, vein, capillary. 자, 그 중에 arteries는 뭐냐? oxygenated blood with high pressure. 앞에서 우리가 oxygenated blood의 의미를 봤지. 피에 옥시전을 많이 가져온 fresh blood야. 그리고 CO2는 많이 갖지 않고 있어. CO2는 많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깨끗한 블러드, fresh blood. 그리고 high pressure를 가지고 있대. 왜? 지금 A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away from heart였잖아. away from heart였기 때문에 heart에서 확 짜서 나온 그대로야. 그러니까 피에서 어떻게? blood pressure이 더 높은 상태가 돼 있겠죠. heart가 확 짜고 이제 나온 애들이니까. 그리고 elastic layer and wall to maintain high pressure. elastic layer and wall. 자, 높은 방금 봤던 blood pressure 자체가 높으니까 이 blood를 convey 하고 있는 vessel 자체가 두껍고 튼튼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blood pressure이 높은데 이게 얇으면 펑 터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high pressure maintain 하려고 elastic layer 좀 이렇게 더 일라스틱하게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층이 있고 또 wall도 되게 두껍다. thick muscle layer로 받치고 있다. 그리고 branched into arterioles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heart에서 요거를 한번 볼게. heart가 있고 가장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aorta라고 했어. 근데 aorta는 두껍게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질 거야.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온몸으로 이제 구석구석 가려면 두꺼운 혈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얇게 다 갈라져야 돼. 그렇게 해서 바로 갈라진 애 부분이 arteries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arteries가 더 branched into arterioles래.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어져서 더 갈라진 부분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 한다? arterioles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하트에서 계속 나온 애들이야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 헷갈리지 않게 볼게.
artery 중에 pulmonary artery 기억나? pulmonary artery는 곧 렁으로 갈 애였어. 그래서 걔는 참고로 oxygenated blood가 아니야. 예외적으로. 우리 몸에 다른 artery 이름 붙는 애들은 전부 oxygenated blood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애 기억나? 여기? 여기 보면은 pulmonary artery라고 있었어. 걔가 뭐였냐? 어떻게? 렁으로 갈 애잖아. 렁으로 갈 애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deoxygenated blood라는 상태야. 그래서 렁으로 가서 옥시전을 받아와야지 oxygenated blood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pulmonary artery 제외한 나머지 모든 arteries는 oxygenated blood가 맞아. 근데 pulmonary artery만 렁으로 가는 애니까 걔만 deoxygenated라는 거 참고로 알아둘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별말 없이 문제에서 뭐 arteries가 oxygenated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걸로 체크하면 돼. 그런데 branched into arterioles 그래서 이렇게 얇게 arteriole로 갈라지는데 계속해서 볼게. vein이라는 애는 뭐냐? 지금 내가 aorta artery A 시리즈만 봤어. 헐트에서 바깥으로 나간 애들이야. 근데 걔네가 이제 계속 나가고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오는 애들 시리즈를 보면 vein이라고 해. 그래서 vein은 이제 프레셔가 낮아져 있는 상태야. 왜냐면 볼게. artery에서 하트가 펌프를 빵 하고 나오면은 높은 프레셔로 가는데 몸을 쭉쭉쭉 계속 돌아갈수록 이제 그 프레셔는 떨어지는 거지. 이제 처음에 힘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딸려져.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는 low pressure로 들어올 거야. 근데 하트로 들어온 애들이 전부 다 V로 시작하는 vein이었어. 그러니까 프레셔가 낮다 보니까 thin elastic and muscle layer. 아까는 thick elastic muscle layer였는데 arteries는 vein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또 valve to prevent backflow. 자, 이게 뭐였냐? 헐트에 밸브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헐트에서 한쪽으로만 피를 보내줘야 되고 백플로우 하면 안 되니까 밸브가 4군데 있었어. 걔랑 마찬가지로 베인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힘이 딸리는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꾸 얘가 이렇게 뒤로 가려고 할 수가 있어. 어디서 그러냐면 우리 종아리 생각해볼까? 종아리가 뭐야? 발 위에 붙어있는 다리, 발 위쪽이잖아. 여기서 이제 헐트까지 오려면 피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야 돼. 근데 힘이 딸리는 애잖아 이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밸브라는 구조가 vein이라는 blood vessel 안에도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blood의 backflow를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헐트에 있던 밸브랑 똑같은 구조야. 근데 헐트 말고 vein에도 이런 밸브들이 있다라는 거야. 또 branched into venules. vein이 두껍게 가다가 venule이라는 더 얇은 구조로 갈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rteriole로 나가서 이렇게 된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여기에 이어져 있는 엄청나게 얇은 blood vessel 구조. 여기가 전부 뭐 나오나? 이쪽으로 써볼게. 당겨서. 자, 여기가 여러분 전부 capillary가 돼요. 자, capillaries. 가장 얇은 blood vessel이 capillaries야. 그리고 이제 다시 헐트로 들어올 때 이름이 붙은 게 바로 venules가 되고 걔네들이 약간씩 합쳐져서 뭐가 된다? vein이 되는 거야. 방금 봤던 애지. veins. 그리고 걔네가 더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veins들이 다 합쳐있는 헐트로 들어오는 애. 그게 바로 vena cav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arteries랑 veins를 본 게 얘랑 얘네들을 먼저 두 개를 본 거야. 이제 남은 애가 capillaries, 여기는 뭐다? 진짜 blood vessel이 얇아졌어. 엄청 branch가 많이 됐고 얇아졌어. 그리고서 이제 제일 중요한 exchange를 할 거야. capillary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써라 하면은 exchange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하는 애다? 주변에 티슈라는 건 뭐야? 셀로 이루어져 있죠. 셀들한테
내가 렁에서부터 얻어와서 heart를 통해 가지고 여기로 전달하려고 했던 옥시전을 다 셀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셀이 다 셀 액티비티 하고 나오면은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나온다 그랬어.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봐야 돼. 레스피레이션을 하면은 CO2가 나온다. 자, 셀이 레스피레이션을 다 하고 남은 CO2가 있어. 그거를 다시 캐필러리에서 가져올 거야. 왜? 앞에서 말했지. 블러드는 항상 우리 몸에 있는 셀한테 좋은 거를 주고 안 좋은 거는 가져온다. 안 좋은 거는 받아서 온다. 라는 거. 그래서 캐필러리 특징이 자, 익스체인지를 잘 하려면은 thin blood vessel이어야 돼. 최대한 얇고 많이 갈래가 브랜치 되어 있어야 익스체인지 하기에 좋은 구조죠. 그래서 어떻다? large surface area가 나온다. 우리 몸에 언제나 익스체인지 잘 하거나 써볼까? 익스체인지를 잘 하거나 observe를 잘 해야 하는 구조 있잖아? 이런 부분들은 전부 surface area를 높이는 형태로 발달이 되어 있었어. 이게 어디였어? 지금 보고 있는 capillaries도 그렇고요. 앞에서 small intestine wall에 nutrient를 absorb 해야 되니까 villi 구조 있었던 거 기억나? microvilli도 있었고요. 이렇게 villi structure이라고 해서 nutrient absorb 잘 하려는 거. 이것도 surface area 높이는 구조였었고 또 플랜트에서 root hair cell. 루트가 이제 루트 셀에서는 루트 헤어라는 구조가 있어서 water absorb 잘 하려고. 이것도 surface area 높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exchange, absorb 이런 거 잘하려면 언제나 surface area 높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Chapter 12, Respiration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용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respiration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숨을 들이마신다, 내쉰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 근데 적어도 바이올로지에 있어서는 respiration이라는 뜻이 다르게 쓰여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자,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 이게 뭐야? 렁이야. 우리 렁에서 이제 숨을 이렇게 훅 들이마시고 뱉고 공기가 바깥에서부터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때 몸 안으로 가스가 air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 이거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ventila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이거를 ventilation이라고 했어. 우리가 숨을 진짜 말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 그러니까 후, 이게 ventilation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렁 부분에 사실은 렁 안에 하나하나 포도알 같이 생긴 조그만한 요런 방울방울 알비올러스 혹은 알비올라이라는 애들이 있었지. 여기에 주위에 또 뭐가 있었냐? capillary라고 blood vessel, 핏줄이 지나가고 있었어. 그러면 자, 여기를 약간 확대해서 그려볼게.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뭐다? alveolus 그리고 주위에 지나가는 capillary. 자, 이 사이에 또 뭐가 일어나냐? 옥시전은 캐필러리로 들어오고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다시 알비올러스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뱉어내고 이거 있었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gas exchange 라고 했어. gas exchange. 이해되나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게 벤틸레이션이야. 그리고서 렁까지 와서 옥시전만 내 피, 즉 내 몸 안으로 더 가져오고 내 몸에서 CO2를 버려내는 거, CO2를 버린다. 자, 이게 바로 가스 익스체인지야. 그러면 몸으로 옥시전을 잔뜩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셀에서 이 옥시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옥시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야. 그 과정이 바로 지금부터 볼 레스피레이션이에요. 자, 요 앞에 ventilation 혹은 gas exchange랑 요 respiration이라는 term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한번 먼저 정리를 한 거야. 자, 이해됐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래서 respiration이 뭘까? metabolic reaction이래. 혹은 chemical reaction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chemical reaction which happens in almost all cells in the body to produce energy from nutrient molecules. 자, 포인트는 이거야. Energy from nutrient molecules. 셀이 nutrient 몰레큘을 이용해서 앞으로 사용할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레스피레이션이야.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몸 안으로 밥을 잘게 쪼개서 가지고 오지. 그러면 이때 밥을 잘게 쪼개서 breakdown 해서 글루코스로 만든다. 요 과정을 뭐라 했었죠? 다이제션이라 했지. 다이제션. 그리고 이 글루코즈를 만들었으면 몸 안으로 이제 진짜로 가져오잖아. 이때 small intestinal wall에서 absorption이 일어났어. absorption도 digestion의 연속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일단은 따로 쓸게. 자, 글루코즈를 absorb 해가지고 셀까지 가지고 왔어. 셀로 이제 얘가 쏙 들어왔어. 이때 이 셀이 글루코즈를 이제 뭐로 만든대? 에너지를 만들 거래. 이게 뭐다? 이게 레스피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짠 하고 나올 거야. 요 과정이 레스피레이션. 자, 이해됐죠? 여기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 왜 에너지를 만드는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어떤 때 쓰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Muscle contraction 할 때 쓰이겠지. 또 몸 안에서 프로틴, 엔자임이나 우리 여러 가지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프로틴이었는데 몸에서 쓸 프로틴을 만들 때, 이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셀 디비전, 우리 계속해서 셀 디비전 일어나고 뭐 grow하고 아니면 다친 데 리페어하고 그렇죠. 이게 이때 다 항상 에너지가 필요로 해, 셀이. 또 액티브 트랜스포트 기억나나요? 우리 완전 앞에 배웠었지. 앞에 챕터에서 솔루트 컨센트레이션이 low에서 high로 억지로 보내는 거. 이때 억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배웠었어. 우리 몸 안에서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은데 이때 항상 에너지를 쓴다. 또 growth 아까 본 거 이제 아기 때부터 계속 사람이 몸이 커지려면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nerve impulses 우리가 뉴런이 이제 시그널을 계속 전달하는 거를 요 뒤에 챕터에서 또 볼 거야. 뒤에 챕터에서 이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maintaining body temperature 우리가 추운 데 가든 더운 데 가든 항상 적당한 constant한 템퍼레처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 이것도 역시 에너지가 든다. 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중요한 애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를 ATP 요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앞으로 ATP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에너지를 말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게. It must not be confused with the process of breathing, which is also sometimes called respiration. 내가 이 단어 시작하면서 한 얘기지. 우리가 breathing을 한다. 벤틸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를 레스피레이션이랑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가끔 레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벤틸레이션 혹은 브리딩이랑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셀 레스피레이션 혹은 셀룰러 레스피레이션 요렇게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해주기도 해요. 네, 요렇게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봅시다. 자, 내가 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옆에다 따로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갈 거야. 한번 보자. 레스피레이션은 크게 이제 뭐였어? 글루코즈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셀이 글루코즈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레스피레이션이었어.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aerobic respiration. 자, aerobic respiration이랑 또 하나는 anaerobic respir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합시다. aerobic respiration이라는 거는 옥시전을 필요로 하는 거야. 셀이 옥시전을 사용을 해서 글루코즈 같은 뉴트리언트를 에너지를 만든다. 이해되죠? 자, aerobic은 옥시전이 필요하다. 자, 옥시전이 필요하고 또 일어나는 장소가 마이토콘드리아야.
마이토콘드리아. 이거 필기가 잘리네요. 옆에다가 쓸게. 위쪽에. 옥시전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됐나? 잘 보이죠?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요렇게. 어네어로빅 레스피레이션도 곧 뒤에서 보겠지만 얘는 옥시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옥시전이 없어도 잘 일어나는 레스피레이션이야. 일어나는 장소도 달라. 마이토콘드리아가 아니라 이번에는 셀의 사이토플라즘에서 일어난다. 요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볼게. Aerobic respiration부터 보면은 occurs in mitochondria in the presence of oxygen. 옥시전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 그래서 서머리가 나와 있어. 이 전체 리액션이 바로 aerobic respiration이야. 자, 글루코스가 옥시전이랑 만나서 몸 안에서, 셀 안에서 엔자임을 사용을 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랑 워터로 쪼개진다. 근데 이때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 이게 애초에 목적이었었지. 레스피레이션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자, 맨 앞에서 레스피레이션이 메타볼릭 리액션이라고 했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타볼릭 리액션은 엔자임을 필요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리액션이었었지. 그러니까 글루코스, 옥시전 합쳐서 요런 애들로 쪼개지면서 엔자임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글루코스 180g 정도를 사용을 할 때 요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숫자를 기억한다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요 어네어로빅 레스피레이션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써놨어요, 일단. 자, 요렇게 전체 반응식이 되고 위에다가 이퀘이션 하나 적어볼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Chapter 11, Inheritance에 대한 내용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Inheritance란 무엇인가? 한국말로는 유전. 많이 들어봤죠? 뜻 한번 읽어볼게요. Transmission of genetic inform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tic information을 generation to generation 한테 넘겨준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지.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베이비를 낳으면 그 베이비는 또 나를 닮아 있겠지. 그게 전부 다 genetic information이 엄마 아빠한테서부터 나한테로 그리고 나한테서부터 또 내 베이비들한테로 이렇게 패스 다운 할 수 있다. 이거를 inheritance라고 한다. 자, inheritanc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chromosomes, 그리고 gene, allele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chromosome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A thread-like structure of DNA. DNA carrying genetic information. 자, DNA 쉽게 얘기하면은 크로모솜이 그냥 DNA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DNA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긴 DNA 스트랜드가 있으면 얘가 떼굴떼굴 돌돌돌 말려서 컨덴스 돼가지고 돌돌돌 말려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통 셀 안에서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의 DNA가 이렇게 되는 거를 크로모솜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제네릭 인포메이션을 캐리하는 애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Gene, a length of DNA that codes for a protein. 자, 이렇게 크로모솜 위에는 여러 가지 gene이라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gene이 무엇인지 봤더니 DNA 중에서도 특별히 codes for a protein 하는 부분을 DNA에서의 gene이라고 한대. 자, codes for a protein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that carries information to make protein 이라는 거야. 즉, 다시 정리를 하면은 gene이라는 부분이 프로틴을 만드는데 그 프로틴을 어떻게 만들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gene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전체를 다 gene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DNA 중에서 일부분들 that codes for protein 하는 부분만 gene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gene 하나하나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틴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크로모솜 위에서 한번 이그샘플로 볼게요. gene, 예를 들어 hair color gene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hair color gene이
만들 수 있는 프로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이 프로틴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머리카락 색깔이 이제 브라운이 될 수도 있고 블론드가 될 수도 있고 레드 컬러이 될 수도 있다. 자, 헤어 컬러 진이 어떤 프로틴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람의 캐릭터리스틱 혹은 애니멀이 갖는 캐릭터리스틱, 플랜트가 갖는 캐릭터리스틱 이런 특징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의 allele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hair color gene이 있으면 brown hair allele, blonde hair allele, red hair allele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allele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allele 그래서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ariant forms of the same gene이라는 거. gene하고 allele은 확실하게 다른 뜻이라는 거 이해를 하겠죠. gene은 hair color에 대한 gene, allele은 그 안에 여러 가지 different versions of gene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sex chromosome이라고 나와 있는데 whether you are a male or female depends on the pair of chromosomes called sex chromosomes XX or XY. 자, 몸 안에 이제 셀 안에 여러 가지 크로모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섹스 크로모솜이라는 애들은 특별히 내 몸이 메일이 될지 피메일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섹스 크로모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지는 사람이 메일이 될지 피메일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프로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섹스 크로모솜은 X라는 종류랑 Y라는 종류가 있는데 XX 이렇게 X 크로모솜 두 개가 오면은 그거를 female 여자 또 X 하나, Y 하나 요렇게 두 가지 세트가 오면은 이거를 male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해됐죠? 계속해서 그림에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서 거의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만 보고 가자. DNA가 있다. DNA에서 일부분 프로틴으로 코딩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gene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 DNA가 떼굴떼굴 컨덴스 해가지고 크로모솜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크로모솜을 크게 하나 확대해가지고 봤더니 가운데 센트로미어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 자, 이 다리의 이름을 알아야 돼. 크로모솜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리, 지금 이 다리 하나당 크로마티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크로모솜 안에는 two 크로마티드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랑 얘, 이 두 개를 각각을 크로마티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크로마티드는 하나가 레플리케이트 되면은 옆에 있는 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DNA 레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애니까 둘이 똑같겠어? 다르겠어? 똑같겠죠. 똑같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genetically identical 한 애들이다. 그래서 sister chromatids 라고 부르고 얘는 뭐로 생긴 애다? 서로 replicated 돼서 생긴 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정확하게 genetically identical 하다라는 거 이해해야겠죠. 사실 sister 말고 twin이라고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겠지, 이름이. 그치만 이름이 내가 지은 이름으로 부를 순 없잖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지어준 이름으로 불러야겠죠. sister chromatid라고 부른다. 자, 크로모솜 위에 계속해서 보면은 gene이라고 또 있죠. gene이 아까 뭐였어? hair color gene, 뭐 eye color gene, 아니면 발가락 모양 gene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크로모솜 위에. 사실 여기 표시가 하나가 있지만 엄청 여러 개의 gene이 크로모솜 하나하나마다 다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휴먼 크로모솜은 셀 안에 있는 크로모솜을 전체를 쫙 나열해보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총 23번까지 있어. 근데 이 번호는 이제 크로모솜의 크기를 기준으로 매긴 거야. 가장 큰 크로모솜을 1번, 그리고 점점점 뒤로 갈수록 크로모솜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로 숫자를 붙인 거고, 자, 하나의 숫자에 해당하는 크로모솜이 각각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지금 볼 수 있죠. 1번 크로모솜이 두 개가 있고 2번 크로모솜이 두 개가 있고 3번이 두 개. 각각 두 개씩으로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똑같은 사이즈 그리고 똑같은 쉐입으로 된 똑같이 생긴 크로모솜이 몸 안에는 항상 쌍으로
페어로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이 둘의 관계를 homologous chromosome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sister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homologous chromosome은 이렇게 짝꿍이 되는 애들이고 sister chromatid는 하나의 요 centromere 안에 묶여 있는 얘 각각이 또 sister이었었죠. 자, 이렇게 얘를 하고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이제 genetic code라는 게 나와 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강의에 왔어요. 자, 계속해서 Human Influences on Ecosystem Part 2 시작해 볼게요. 자, Habitat Destruction. 첫 번째로, 자, habitat이란 무엇인가? 한국말로는 서식지라고 하죠. 동물들이 사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diverse living organism들이 habitat에 살고 있는데 human activity로 인해서 habitat의 destruction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reasons for habitat destruction. human activity 중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habitat이 없어지는지. 자, 첫 번째로 increase area for food crop growth and livestock production and housing. 자, 이런 것들이 전부 organism, living organism들이 사는 공간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야. food crop. 자, crop을 harvest하고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애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플랜트만 심는 거. 그게 모노크롭 앞에서도 배웠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살던 애들이 다 쫓겨나는 거야. 또, 뭐, housing, 뭐, 집을 계속 짓고 또 동물들을 거기서 풀어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동물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원래 내추럴 해비텟을 다 없애는 일들이라는 거. 또 두 번째로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자, natural resources 어떤 게 있을까요? 미네랄이나 뭐 메탈 이런 것들. 우리가 광산에서 뭐 메탈을 캐고 알루미늄 같은 거 사용을 하려고 다 계속해서 extract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살고 있던 애들이 피해를 봐. 또 다음으로 marine pollution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을 한 여러 가지 폴루턴트들, 이제 우리가 스위지 시스템이라고 뒤에서 배울 건데 생활에서 사용한 오염 물질들이 그냥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워터 시스템, river, ocean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존댓말 했다 안 말했다 왔다 갔다 하네? 미안해요. 자, river, ocean 이런 워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살던 애들이 또 플라스틱이 막 들어왔어. 조그마한 플라스틱이 오염물질로 폴루턴트로 오션에 들어왔는데 물고기들이 이거 내 밥인가? 하고 밥인 줄 알고 착각해서 플라스틱을 자꾸 먹는 거야. 근데 요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몸 안에서 다이제스트 할 수가 없는 애들이죠. 이런 것들을 non-biodegradable 이라고 한다. biodegradable. 자,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될 수 없는 애들이야. 플라스틱 같은 애들은. 그런 게 계속해서 피쉬 몸 안에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피쉬한테 디지즈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린 폴루션 이런 것들이 또 동물들 죽이고 거기에 너무 폴루턴트가 많아지면은 걔네들이 살기에 안 좋은 공간이 된다라는 거. 또 마지막으로 디포레스테이션. 이게 참 중요해요. 디포레스테이션 뭐냐? 이제 나무를 싹 밀어버리는 거지. 자, 나무를 밀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익스팅션. 나무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곤충, 인섹트, 애니멀, 버드 이런 애들 다 죽겠죠. 또 loss of soil. 이제 나무가 흙을 이렇게 소일을 딱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water absorption도 하고 mineral absorption도 하고 하면서 소일하고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살고 있다가 나무를 싹 밀어버리고 나무를 다 죽이니까 소일도 같이 없어지는 거야. 소일이 우리가 사용하기에 좀 안 좋게 된다. 또 요런 애니멀들이 살아가기에 안 좋게 된다. 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flooding, 홍수가 잘 나고 increase of carbon dioxide, 이게 특히 중요해요. 자, increase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자, deforestation, 나무를 없애면 photosynthesis를 못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점점점 대기 중에 쌓이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뒤에서 또 볼 거예요. 디포레스테이션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인크리즈 하는 거를 꼭 기억합시다. 잘 기억하고.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볼 건데 여러분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리고 글로벌 워밍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글로벌 워밍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따뜻하다 못해 너무 더워지고 이런 거야. 자, 이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원인이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cause 앞에서 봤던 deforestation 나무를 깎아버려서 포토신테시스를 못하니까 CO2가 공기 중에 많아진다라고 했었죠. 자, CO2가 많아지는 게 바로 greenhouse 이펙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뭐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는 뭐 때문이다? CO2가 많아지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cause, 요렇게 볼 cause가 전부 공기 중에 CO2 concentration을 높여주는 애들. 이것들을 한번 볼 거예요. 왜 그런지 또 뒤에서 볼 거야. 자, 첫 번째로 deforestation이 CO2 높여주고 increase 시키고 두 번째 combustion of fossil fuels 앞에서 이제 fossil fuel 같은 거 석탄, coal, oil, gas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불태워가지고 combust를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 얻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manufacture 같은 거 공장 돌리고 연료 쓰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왔지 또? CO2가 많이 나왔잖아. 그쵸? 또 increasing numbers of animals. 자,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야. 사람도 많아지고 동물도 많아지고 이게 왜 CO2가 많아질까? 얘네들이 다 숨 쉬잖아. 숨을 쉬면 breathing을 하면은 O2를 들이마시고 breathe in 하고 CO2를 breathe out 하죠. 그래서 increasing numbers of animals가 전부 다 CO2 concentration을 increase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cause of greenhouse effect and global warming이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이펙트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 자, 결과라는 거는 일단 global warming이 earth temperature가 increase 된 거. temperature rise 때문에 생긴 거였죠. 자, 이거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돼요. 첫 번째로 어렵지 않지. melting of polar ice caps causing flooding. 자, 빙산이라고 하죠. 빙산, polar ice cap이 melting 해가지고 flooding이 일어난다. 또 change of weather conditions. 전체적으로 지구가 너무 뜨뜻해지니까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얼어 있어야 하는 데들이 자꾸 녹고 해서 increasing flooding 마찬가지로 또 rainfall 이런 게 다 원래의 rainfall 비가 와야 되고 이런 양들이 다 변하는 수가 있어. 또 changing farmland to desert due to extreme weather conditions. 지구가 더워지다 못해서 자꾸 어떤 부분은 너무 덥고 또 어떤 부분은 약간 너무 춥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더워지다 보면은 이상한 웨더들이 생기는 거야. extreme weather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풀이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고 요런 지역이었는데 점점 데저트 사막이 된다라는 거. 자, 또 extinction of some species that cannot survive in raised temperature. 자, 원래 이제 시원한 온도, 뭐 적당히 cool temperature에서 잘 사는 동물들이 있었어. 근데 걔네가 사는 지역이 점점점 temperature이 올라가. 그러면 걔네가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species가 점점 줄어들면은 extinction이라고 하죠. 멸종. 그 species가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 그거를 extinction이라고 해요. 자, 요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실천을? 글로벌 워밍을 줄이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줄이는 그런 행동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앞에서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CO2 concentration이 increase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거는 자, 여기가 지금 지구야. Earth surface, 지구 표면, 여기가 sun. 그러면 지구는 당연히 sunlight을 받고 있죠. 근데 처음에 지구로 오는 sunlight, 요 에너지는 되게 short wavelength를 가진 애다라고 해. 그래서 short wavelength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막 요렇게 short wavelength를 가진 light이 여기까지 지구의 Earth surface까지 오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뭐 중간에 이제 오존 레이어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다 안 들어오게끔 좀 막아주는 애들이 있어. 막아주는 애들이 있고 일부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Earth가 이런 에너지를 첫 번째 absorb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absorb 했던 에너지를 다시 release를 한다. 얘가 Earth가 처음에 absorb 했던 에너지를 다시 release를 할 때 그때는 처음에 이런 short wavelength에서 longer wavelength의 에너지로 release를 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 longer wavelength가 뭐냐면은 요런 에너지를 갖는 애들을 우리가 infrared radiation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히트,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는, 힛이 느껴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요 UV 라이트라고 하거든. 요렇게 처음에 오는 short wave는 UV 라이트예요. 요런 애들은 힛을 만들진 않아. 뜨겁진 않아. 근데 처음에 absorb 되고 두 번째로 다시 release 될 때 걔가 이제 힛을 만들어. 그리고 일부는 이제 다시 저기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아니야. 적당히 지구를 뭐 따뜻하게, 적당하게 온도를 메인테인 시키는 거는 괜찮아. 근데 자, 여기서 long wave, 힛을 만드는 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저 유니버스로 완전히 나가지 못하게 capture, 다시 지구 근처에 있게 capture 하는 애들이 있어. 여기에. 그게 바로 CO2 같은 애들이야. CO2. 알겠죠?